조금만 참아. 노인네 죽으면 어차피 다 우리 거야. 어느 여름밤 한 노인이 들은 충격적인 말 한마디. 그 말은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만 노리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 모든 걸 듣고 말았죠.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한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유언에 따라 모든 유산은 두 아들에게 상속한다. 결국 우리가 승리했다. 거짓말이야. 어떻게 이래? 탐욕스러운 아들들에게는 독배를, 착한 딸에게는 진짜 보물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의 반려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가, 어디가? 야, 보가, 거기 왜 파? 보가, 그만. 아빠가 가꾸신 밭이잖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500억 원짜리 유산을 둘러싼 가족의 비밀입니다. 과연 아버지의 계획은 성공했을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과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철수는 65살에 30년간 운영하던 중견 건설사를 정리했습니다. 서울 생활을 접고 고향 전라도로 내려온 그는 30평짜리 작은 텃밭과 낡은 초가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함께 내려온 건 반려견 보기뿐이었습니다. 보기는 이철수가 사업을 시작할 때 키우던 행복이의 손자의 아들, 3대째 이어진 혈통이었습니다. 초가집 마루에 앉아 보기를 쓰다듬으며 이철수는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제 천천히 살아보자, 보가. 보기는 꼬리를 흔들며 주인의 손을 핥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은퇴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무렵 큰아들 종석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마당에 차를 세운 종석은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습니다. 거실에 앉은 종석은 차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강남에 집을 좀 사려고 하는데요. 5억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철수는 보기에게 먹이를 주다 손을 멈췄습니다. 강남의 집? 네, 애들 교육도 생각해야 하고 투자 가치도 있잖아요. 종석의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났습니다. 종석아, 나 은퇴하고 여유 없다. 스스로 해결해라. 이철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종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회사 정리하면서 수십억은 받으셨잖아요. 5억이 뭐가 문제예요? 그건 내 노후 자금이다. 내가 벌어서 집 사라. 에이, 아버지도 참. 종석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곧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가는 큰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석 달 뒤, 이번엔 작은아들 종현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종현은 형보다는 밝은 척했지만 눈빛은 비슷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카페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거든요. 3억만 투자해 주시면 안 될까요? 또 돈 얘기였습니다. 종현아, 형한테도 안 빌려줬다. 너도 스스로 해결해라. 아, 형도 돈 달라고 했어요? 형은 대기업 다니면서 왜 또? 종현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자영업자라 대출도 어렵거든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안 된다. 이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진짜. 알겠습니다. 종현도 형과 똑같이 인사도 없이 차에 올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이철수는 마루에 앉아 보기를 쓰다듬었습니다. 보가, 내가 너무 냉정했나? 보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인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애들이 스스로 살아야지. 내가 다 해줄 순 없어.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늦은 봄날 이철수는 정기 검진을 받으러 읍내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이철수 씨 건강하십니다. 70대 치곤 정말 좋으세요. 의사의 말에 이철수는 안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마루에 누워 낮잠을 청했습니다.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마루를 비췄고 보기는 마당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눈을 살짝 뜬 이철수는 마당에 두 아들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는 걸 봤습니다. 형, 오늘은 왜 오신 거예요? 종현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사 지내러 왔지. 너도 왔네. 종석도 담배를 입에 물고 대답했습니다. 형은 아버지한테 돈 받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나도 거절당했어. 넌? 저도요. 진짜 빡치지 않아요? 돈 많으면서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종현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종석이 담배를 한 모금 빨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조용히 해. 조금만 참아. 노인네 죽으면 어차피 다 우리 거야. 마루에 누운 이철수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맞아. 그냥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 종현이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두 아들은 담배를 끄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루에 누운 이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을 깨물며 소리를 참았습니다. 보기가 마루로 올라와 주인의 손을 하찼지만 이철수는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두 아들이 떠난 뒤 이철수는 거실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가죽 수첩이 있었습니다. 30년간 일기처럼 적어온 수첩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친 이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미애만 지켜야 한다. 그 밤 이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탐욕스러운 놈들, 내가 가만 안 둔다. 다음 날 아침 이철수는 읍내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김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떻게 배분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철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강남 아파트를, 작은아들에게는 동탄 상가를 줍니다. 그럼 따님에게는? 막내딸에게는 이곳 텃밭 30평과 초가집, 그리고 반려견 보기를 줍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철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죠. 사실 아파트는 대출이 20억 남았고 상가는 세입자 소송으로 곧 빚더미가 될 겁니다. 그럼 따님에게는? 딸에게 주는 게 진짜 재산입니다. 다만 아직은 비밀이죠. 변호사는 이철수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철수는 보기를 불렀습니다. 보가, 이리 와봐. 보기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이철수는 텃밭 한쪽을 가리키며 보기를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를 파야 해. 알겠지? 보기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주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잘한다. 미애만 이걸 알아야 해. 석 달간 이철수는 매일 보기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편지를 방수 봉투에 넣고 텃밭 지하 깊숙이 숨겨둔 철제 상자 옆에 놓았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이철수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애야, 아빠가 널 지켜줄게. 그로부터 6개월 뒤 이철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73세의 나이로 고향 땅에서 평화롭게 생을 마감한 것이죠. 읍내 장례식장에는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이철수가 사업할 때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고인께서 참 좋은 분이셨는데 건설업계에서 정직하기로 유명하셨죠. 조문객들은 진심 어린 애도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석에 앉은 두 아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큰아들 종석은 검은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형식적으로 절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상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 종현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조문객이 오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은 없었습니다. 반면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앉은 막내딸 미애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빠, 아빠. 25살 미애는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뵙던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밭에서 함께 고추를 따던 기억, 보기와 산책하던 모습, 수줍게 건네던 용돈 5만 원. 미애야, 이것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빠. 전 괜찮아요. 그때의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조문객 중 한 분이 미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가씨, 아버님이 자랑하시던 딸이죠? 효녀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미애는 고개를 들어 인사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례 이틀째 오후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유족분들 계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종석이 일어나 남성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정도의 변호사 김상훈입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유언장 작성을 의뢰하셨습니다. 아, 유언장이요? 종석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종현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지금 공개하실 건가요? 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장례 기간 중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미애도 눈물을 닦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치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 이철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첫째, 장남 이종석에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 일체를 상속한다. 종석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남 아파트라면 최소 30억은 되겠는데? 그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둘째, 차남 이종현에게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소재 상가 건물 일체를 상속한다. 종현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동탄 상가 20억은 넘겠네. 두 형제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기뻐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멈추더니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셋째, 막내딸 이미애에게는 전라남도 소재 텃밭 30평과 초가집 일체, 그리고 반려견 보기를 상속한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미애는 멍하니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텃밭 30평? 종석이 먼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역시 아버지. 알아봐 주셨네. 종현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형은 강남, 저는 동탄. 이 정도면 공평하죠. 두 사람은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기뻐했습니다. 종현이 미애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애야, 시골 땅이나 받았네? 뭐 시집갈 때 지참금으로써. 오빠. 미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종석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버지도 딸은 시집 보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셨나 봐. 뭐 당연하지. 미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고인께서 따로 전하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변호사 김상훈이 작은 봉투를 미애에게 건넸습니다. 이미애 씨에게만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미애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기를 믿어라 마이너스 아버지. 미애는 쪽지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보기를 믿어라니. 무슨 뜻이지? 하지만 주변이 시끄러워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종석과 종현은 벌써 서로 휴대폰으로 부동산 시세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형, 강남 아파트 요즘 시세 35억까지 올랐대요. 진짜? 동탄 상가도 20억은 넘을 거야. 두 사람은 조문객들도 아랑곳하지 않고 흥분해서 떠들었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서 보기가 슬픈 눈으로 주인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애는 보기에게 다가가 안아주었습니다. 보가, 우리 둘만 남았네. 보기는 미애의 손을 핥으며 위로했습니다. 장례 사흘째, 발인이 끝나고 모두 흩어졌습니다. 종석과 종현은 먼저 갈게라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미애 혼자 남아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영정을 내리며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오빠들과 차별받으며 살아왔는데 마지막까지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는 뭐가 부족했나요? 보기가 옆에서 끙끙거리며 미애를 위로했습니다. 미애는 보기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미애는 서울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에 들어서자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보기는 방 한쪽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미애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빠는 결국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나 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 박지연의 메시지였습니다. 미애야, 괜찮아? 장례 잘 치렀어? 미애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건넨 쪽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보기를 믿어라. 대체 무슨 뜻일까? 보기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애도 결국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 웃고 있었습니다. 미애야, 조금만 기다려라. 월요일 아침 미애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중소기업 사무실 자리에 앉자마자 동료 박지연이 다가왔습니다. 미애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응, 괜찮아. 고마워. 미애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례는 잘 치렀어? 응, 다 끝났어. 지연은 의자를 끌어당겨 미애 옆에 앉았습니다. 그나저나 유산은 얼마 받았어? 아버님이 사업하셨다며? 미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시골의 작은 밭이랑 초가집. 어머, 그게 다야?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슬쩍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들은 강남 아파트랑 동탄 상가 받았어. 뭐,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지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괜찮아.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하신 거니까. 미애는 컴퓨터를 켜며 대화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딸이라고 그렇게 차별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지연아, 일 좀 하자. 괜찮다니까. 미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그제야 입을 다물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점심시간 미애는 혼자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락을 펼쳤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왜 저만? 중얼거리던 미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린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큰오빠 종석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종석아, 잘 다녀와라.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아버지는 공항에서 오빠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미애도 저도 나중에 유학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넌 나중에 생각해보자. 아버지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결국 미애는 유학은커녕 서울대학도 가지 못했습니다. 미애야,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 지방대 가면 안 되겠니? 네, 아빠. 미애는 지방대에 진학했고 등록금도 절반은 아르바이트로 벌었습니다. 반면 작은 오빠 종현은 해외 어학연수까지 다녀왔습니다. 21살 큰 오빠가 결혼할 때였습니다. 특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러진 결혼식. 종서가 이거 받아라. 넷의 출발에 보탰어라. 아버지는 5천만 원을 축의금으로 건넸습니다. 미애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3년 뒤 작은 오빠 종현도 결혼했습니다. 종현아, 형만큼 못 줘서 미안하다. 3천만 원이다. 역시 거액의 축의금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미애가 21살 성인식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애야, 성인식 축하한다. 말뿐이었습니다. 선물도 용돈도 없었습니다. 회사 옥상에서 과거를 떠올리던 미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도 전 아빠를 사랑했는데 매주 주말마다 전라도로 내려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오빠들은 1년에 명절 한두 번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애는 매주 토요일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미애야, 왔니? 힘들었겠다. 아니에요, 아빠. 괜찮아요. 함께 밭에서 고추를 따고 토마토를 돌보고 보기와 산책했습니다. 미애야, 점심 뭐 먹을까? 저 된장찌개 끓일게요. 미애가 식사를 준비하면 아버지는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우리 딸 요리 솜씨가 좋아졌네. 아빠, 많이 드세요. 그렇게 함께 밥을 먹고 저녁이 되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가실 때도 미애가 동행했습니다. 아빠, 검진 받으러 같이 가요. 미애야, 주말인데 쉬어야지. 괜찮아요. 저 아빠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병원 대기실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기다렸습니다. 반면 오빠들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아버지, 병원 다녀오셨어요? 별일 없으시죠? 형식적인 문자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1년 전 아버지가 입원하셨을 때도 미애만 병원에 있었습니다. 종석이랑 종현이는? 오빠들은 바쁘대요. 제가 있을게요, 아빠. 미애야, 넌 착해서 걱정이다. 무슨 걱정이세요? 내가 너무 착해서. 아버지는 그날 이상한 말을 하셨습니다. 옥상에서 도시락을 정리하던 미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해서 손해만 봤네. 퇴근 후 미애는 월세 50만 원짜리 좁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기가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맞이했습니다. 보가, 배고프지? 미안해. 미애는 보기 밥그릇에 사료를 담아줬습니다. 보기는 밥을 먹다 말고 미애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래? 밥 먹어. 하지만 보기는 밥을 먹지 않고 미애 옆에 앉았습니다. 너도 아빠 보고 싶구나. 미애는 보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미애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텃밭이라도 정리해야겠다. 팔든지 해야지. 토요일에 전라도로 내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보가, 우리 주말에 아빠 집 가자. 정리해야 할 게 많아. 보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금요일 밤 미애는 짐을 쌌습니다. 보기는 미애의 짐 싸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보가, 너도 준비해. 우리 집에 가는 거야. 보기는 갑자기 꼬리를 세우고 짖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 좋아. 보기는 방 안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래, 너도 고향 가고 싶었구나. 토요일 이른 아침 미애는 보기와 함께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3시간을 달려 전라도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시골길을 걸어 초가집에 도착하자 보기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보가 천천히 대문을 열자 아버지의 채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미애는 거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앉으시던 방석, 읽으시던 신문, 쓰시던 돋보기,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아빠, 미애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보기가 다가와 미애의 손을 핥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미애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를 열자 아버지의 낡은 가죽 수첩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수첩을 펼쳐보니 아버지의 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애만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니. 무슨 뜻이지? 미애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미애는 집 정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텃밭에는 아버지가 가꾸던 고추며 토마토가 그대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것들도 다 정리해야 하는데. 미애는 한숨을 쉬며 밭을 바라봤습니다. 보기가 갑자기 텃밭으로 뛰어갔습니다. 보가 어디가? 보기는 밭 한쪽 구석으로 달려가더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야, 보가, 거기 왜 파? 미애가 황급히 달려갔지만 보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발로 미친 듯이 흙을 파내는 보기. 보가, 그만. 아빠가 가꾸신 밭이잖아. 하지만 보기는 계속 파고 또 팠습니다. 미애는 보기를 떼어내려 했지만 보기가 더 세게 땅을 팠습니다. 뭐가 있길래 저러지? 보기는 잠시 멈추더니 미애를 쳐다보고 다시 땅을 팠습니다. 혹시 뭔가 묻혀 있는 거야? 미애는 창고에서 삽을 가져왔습니다. 알았어. 내가 파볼게. 보기는 옆으로 비켜서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미애는 보기가 판 자리에 삽을 꽂았습니다. 흙이 부드러워 생각보다 쉽게 파졌습니다. 10분쯤 파자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휴, 힘들다. 보가, 여기 정말 뭐가 있어? 보기는 짖으며 계속 파라고 재촉했습니다. 20분, 30분이 흘렀습니다. 구덩이는 점점 깊어졌고 미애의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아,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그때였습니다. 삽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뭐지? 미애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회색빛 금속 표면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야? 손으로 주변 흙을 치우자 대형 철제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로 1m, 세로 50cm 정도 되는 큰 상자였습니다. 보가, 이게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 보기는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짖었습니다. 미애는 상자를 끄집어내려 했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진짜 무겁네. 힘을 다해 끌어올리자 겨우 구덩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상자 표면에는 방수 처리가 되어 있었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물쇠, 어떻게 열지? 미애는 창고로 달려가 연장을 찾았습니다. 펜치로 자물쇠를 비틀자 오래되어 녹슨 자물쇠가 쉽게 부러졌습니다. 후, 됐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미애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상자 안에는 황금빛 금괴가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작은 벽돌 크기의 금괴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금괴? 진짜 금괴야? 미애는 손을 뻗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손에 전해졌습니다. 표면에는 999.9 FIN이 GOLD 1kg이라고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1kg? 이게 전부 금이라고? 미애는 금괴를 내려놓고 상자 안을 살폈습니다.
대충 세어보니 500개는 넘어 보였습니다. 500개, 1kg씩이면 계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자 한쪽 구석에 방수 봉투가 보였습니다. 이건 뭐지? 보기가 봉투를 물어 미애에게 건넸습니다. 보가, 고마워. 봉투를 열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미애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 미애에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전 나는 내 오빠들의 진심을 들었다. 미애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조금만 참아. 노인네 죽으면 어차피 다 우리 거야. 뭐라고? 미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았단다. 내가 평생 키운 아들들이 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눈물이 글자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심했다. 탐욕스러운 아들들에게는 독배를 물려주기로. 독배? 강남 아파트는 은행 대출이 20억 원 남아있다. 실제로 팔아도 10억 원밖에 남지 않는다. 대출이 20억? 동탄상가는 세입자들과 법적 분쟁 중이다. 곧 소송에서 질 것이고 그럼 빚더미가 될 거다. 미애는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내게 준 이 땅에는 내 평생의 진짜 재산이 묻혀 있단다. 편지를 읽는 미애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금괴는 내가 30년간 사업하며 위기에 대비해 조금씩 모은 것이다. 30년, 총 500kg. 지금 시세로 약 500억 원이 넘는다. 500억? 미애는 편지를 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보기는 내가 사업 시작할 때 키우던 행복이의 손자의 아들이다. 보기를 바라본 미애. 보기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우리 가족과 함께한 혈통이지. 나는 보기에게 이 땅을 파도록 가르쳤다. 그래서 보기가 여길 판 거구나. 오직 너만 이걸 알 수 있도록 말이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미애야, 넌 아직 25살이다. 어리고 순수하지. 아빠, 이 돈으로 당당하게 내 인생을 펼쳐라. 오빠들의 탐욕에 물들지 마라. 네, 아빠. 내가 주말마다 날 찾아와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미애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밭 일구고 보기랑 산책하고 내가 끓여준 된장찌개 먹던 시간들이 내 말년의 전부였다. 아빠, 저도요. 저도 행복했어요.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평생 널 차별한 것 같아 보였겠지만 사실 난 널 가장 아꼈단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식들로부터 내 딸을 지키는 게 아버지로서 마지막 할 일이었다. 마이너스 아버지가. 미애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보기가 다가와 미애의 눈물을 핥아주었습니다. 보가, 아빠가 다 알고 계셨구나. 보기는 미애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 미애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아빠가 절 사랑하셨구나. 금괴가 담긴 상자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황금빛이 저녁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오빠들은 이 사실을 모르겠지? 미애는 편지를 다시 읽으며 아버지의 계획을 이해했습니다. 아빠 알았어요. 제가 잘 지킬게요. 보기가 짖으며 동의했습니다. 미애는 상자를 다시 구덩이에 넣고 흙으로 덮었습니다. 일단 여기 두는 게 안전하겠다. 표시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흙을 고르고 위에 풀을 심었습니다. 보가, 이건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보기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초가집으로 돌아온 미애는 아버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품에 안긴 자신의 모습,
아빠 사랑해요. 그날 밤 미애는 보기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미애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읽은 아버지의 편지가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렸습니다. 진짜였을까? 미애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텃밭이 보였고 어젯밤 흙으로 덮어둔 자리가 보였습니다. 꿈이 아니었어. 보기가 미애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보가, 우리 진짜 부자가 된 거야? 보기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미애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아버지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500kg, 500억. 계산기를 꺼내 금 시세를 검색했습니다. 금 1kg에 약 1억 원? 손가락으로 계산했습니다. 500개면 500억 원이 맞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월세 50만 원 내기 빠듯한 삶을 살았는데 이게 정말 다 제 거라고? 편지를 다시 읽으며 아버지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오빠들한테는 독배를 줬다고 하셨지. 미애는 휴대폰을 꺼내 큰오빠 종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종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나 미애야. 미애? 무슨 일이야? 오빠 아파트 잘 받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애야, 나 지금 좀 바빠. 나중에 통화하자. 오빠?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저래? 작은 오빠 종현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미애야? 왜? 종현의 목소리도 어딘가 날카로웠습니다. 오빠 상가는 잘 받았어? 그냥 끊을게. 뚝. 역시 전화가 끊겼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미애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대출 20억. 상가는 소송 패소. 혹시 오빠들이 벌써 알아버린 걸까? 같은 시각 서울 강남. 큰아들 종석은 은행 앞에서 막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출 잔액 20억 원. 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럴 수가. 종석은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뭔데? 어머, 대출이 20억? 응. 아파트 시세가 35억이니까 팔아도 15억밖에 안 남아. 그럼 세금 떼면 10억 정도?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기대했던 거랑 너무 다른데요?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대출을 받으실 줄은. 종석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편 화성 동탄. 작은아들 종현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된 건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종현 씨, 아버님께서 세입자와 맺은 계약이 너무 불리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임대료를 2년간 받지 못하고 계셨고 세입자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요? 패소 확정입니다. 게다가 건물 보수 비용까지 물어줘야 해요. 종현은 책상을 쳤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약 5억 원입니다. 5억? 상가를 팔아도 빚만 남을 겁니다. 종현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걸 물려주신 거죠?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종석과 종현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형, 나 진짜 미치겠어. 종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종석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은 어때요? 아파트 시세 괜찮잖아요?
대출이 20억이야. 실제로 남는 건 10억 정도. 10억이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난 빚만 5억 원이라고. 종현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릴 속인 거야. 종석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네. 생각해봐. 왜 강남 아파트를 주셨겠어? 그리고 왜 상가를 줬겠어? 그야. 우리가 아들이니까. 아니야. 아버지가 일부러 빚을 물려주신 거야. 종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1년 전 우리가 한 말 기억나? 무슨 말요? 마당에서 담배 피우면서 노인네 죽으면 다 우리 거라고 했잖아. 종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들으셨을까요? 100% 들으셨어.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야. 두 사람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종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뭔데요? 미애한테 준 땅 말이야. 아, 시골 텃밭? 응. 왜 하필 땅을 줬을까? 종현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냥 별거 없는 땅 아니에요? 그럴까? 아버지가 미애만 특별히 챙기셨잖아. 그건 그렇죠. 미애가 주말마다 찾아뵙고 그랬으니까. 종석은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미애가 받은 땅 주소가 어딨더라. 유 원장 사진을 찾아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전라남도. 여기네. 지도를 확대해서 보았습니다. 주변에 개발 계획 같은 거 있나? 종현도 함께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요? 종석은 부동산 중개인 최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사장님, 저 종석입니다. 아, 종석 씨. 무슨 일이세요? 전라남도에 땅 하나 알아봐 주실 수 있으세요? 주소 주세요. 종석이 주소를 불러주자 최민수가 검색했습니다. 아, 이 땅이요? 네, 최근에 누가 알아본 적 있나요? 며칠 전에 한 분이 전화하셨는데. 잠깐만요.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맞다. 그 땅 주변 개발 계획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종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누가 물어봤는데요? 그건 개인정보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종석이 종현을 봤습니다. 뭔가 있어. 분명히. 형, 설마 미애가 뭘 숨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어. 종석은 턱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주말에 한번 내려가 볼까? 미애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몰래 가면 되지.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전라도 초가집. 미애는 읍내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관련 상담 받고 싶은데요. 젊은 변호사가 나와 맞이했습니다. 네, 앉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미애는 아버지의 유언장과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아, 고 이철수 씨의 따님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정식으로 작성되었어요. 그럼 땅에 묻혀 있는 금괴도 제 거 맞나요? 당연하죠. 땅이 귀하의 소유니 그 안에 있는 것도 전부 귀하 것입니다. 미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혹시 오빠들이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유언장이 명확하니 어렵습니다. 다만 무효 소송을 걸 수는 있어요. 무효 소송이요? 네, 유언자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식으로요. 미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증거만 확실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버님 병원 기록 같은 거 있으세요? 네, 있어요. 제가 병원 모실 때마다 기록했거든요. 그럼 문제 없습니다. 일단 금괴는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애는 법무법인을 나와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기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보가, 우리 괜찮을 거야. 미애는 보기를 안고 텃밭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밭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잘 지킬게요. 약속해요. 바람이 불어와 미애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미애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하며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텃밭에 묻힌 금괴가 걸렸습니다. 오빠들이 알면 어떡하지?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점심시간에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보기는 미애의 원룸에서 얌전히 지냈습니다. 보가, 조금만 참아. 주말에 다시 내려가자. 보기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카페. 종석과 종현이 다시 만났습니다. 형, 은행에서 또 연락 왔어요. 종현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대출 상환 독촉이야? 네. 상가 팔아도 빚만 남는데 어떡해요. 종석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아파트 유지비 때문에 힘들어. 관리비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 형은 그래도 나아요. 전 진짜 파산 직전이에요. 종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애 그 딱 말인데. 종석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왜요? 부동산 알아봤더니 이상한 거 있더라. 뭐가요? 누군가 그 땅을 계속 수소문하고 있대. 종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가요? 그건 모르겠어. 근데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설마 미애가? 가능성이 높아. 왜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겠어? 종현은 휴대폰을 꺼내 미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애야, 나 종현 오빠. 오빠? 무슨 일이야? 너 요즘 뭐해? 땅은 팔았어? 미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정리 중이야. 왜 안 팔아? 시골 땅 가지고 있어봤자 소용없잖아. 그냥 아빠 생각도 나고 해서. 에이, 빨리 팔아. 돈이라도 되면 좋잖아. 응,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끄는 종현이 종석을 받습니다. 형,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요. 그치? 목소리가 이상했어. 종석은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말에 직접 내려가 보자. 미애한테 말하고요? 아니, 몰래 가는 거야. 미애 모르게. 좋아요. 토요일에 갈까요? 응, 미애가 회사 가고 나서. 두 사람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미애는 짐을 싸며 보기에게 말했습니다. 보가, 내일 또 내려가자. 아빠 묘소도 가꿔야 하고. 보기는 짖으며 동의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8시 미애는 보기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는 차 한 대. 종석과 종현이었습니다. 미애가 나갔네. 따라갈까요? 아니, 우리는 1시간 뒤에 출발하자. 미애가 도착하고 나서 가는 거야. 알겠어요. 두 사람은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오전 11시 미애는 전라도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보가, 다 왔다. 보기는 반갑게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미애는 집안을 정리하고 텃밭을 살폈습니다. 금괴를 묻어둔 자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 2시 종석과 종현이 초가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미애 집이야. 차는 여기 세워두고 걸어가요. 두 사람은 조용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담 너머로 집안을 살폈습니다. 미애 있나? 안 보이는데요? 좋아, 들어가자. 종석이 대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두 사람은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보기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으르렁. 야, 걔 조용히 시켜. 종현이 보기에게 손을 내밀자 보기가 더 크게 짖었습니다. 왜 이래? 조용히 하라고. 미애는 뒷밭에서 묘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보기 짖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가? 왜 그래?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미애는 마당에서 두 오빠를 발견했습니다. 오빠들, 여기 왜 왔어? 종석과 종현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 미애야. 그냥 아버지 생각나서. 종석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도 없이? 미애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묘소 좀 보려고. 종현이 거들었습니다. 묘소는 뒷산인데 여기서 뭐 하세요? 미애가 다가가자 두 오빠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냥 집 좀 둘러보고. 허락도 없이요? 야, 우리도 아버지 자식이야. 집 좀 보면 어때? 종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기는 계속 으르렁거리며 두 남자를 경계했습니다. 보가 조용히 해. 미애가 보기를 진정시켰습니다. 오빠들 볼일 다 보셨으면 가주세요. 미애야, 너 혹시 뭐 숨기는 거 있어? 종석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이 땅 말이야. 왜 안 팔아? 제 땅인데 제가 팔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아버지가 너한테만 뭔가 더 준 거 아니야? 종현도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미애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아버지가 그냥 땅만 줬을 리 없어. 오빠들 정말 이러시게요? 미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애야, 우리도 어려워. 아버지가 물려준 게 다 빚이었어. 종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우리 형제잖아. 뭐가 있으면 나눠야지. 종현이 미애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보기가 종현의 바지를 물었습니다. 아, 이게 새끼. 종현이 발로 보기를 차려 했습니다. 보기. 미애가 보기를 안았습니다. 오빠들, 지금 당장 나가세요. 미애야, 나가라고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미애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종석이 종현을 말렸습니다. 그만하자. 일단 나가. 형, 나가자고. 두 사람은 마지못해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담 너머로 미애를 쳐다봤습니다. 미애야, 우리 다시 올 거야. 분명히 뭔가 있어. 미애는 대답하지 않고 대문을 닫았습니다. 보기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간 미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가. 오빠들이 눈치챈 것 같아. 보기는 미애의 손을 핥으며 위로했습니다. 어떡하지? 또 올 거야. 미애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종석과 종현은 차에 타고 있었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찾고 있는 거야. 종현이 창고를 뒤지려 했습니다. 형, 창고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보자. 두 사람은 다시 담을 넘으려 했습니다. 미애는 휴대폰으로 112번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제 집에 무단 침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석은 미애가 전화하는 걸 보고 종현을 말렸습니다. 야, 진짜 경찰 부르는 것 같아. 일단 가자. 아, 진짜. 종현은 아쉬워하며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걸 확인한 미애는 주저앉았습니다. 휴. 보기가 옆에 앉아 미애를 지켰습니다. 보가, 이제 어떡하지? 오빠들이 계속 올 텐데. 미애는 텃밭을 바라봤습니다. 금괴가 묻힌 자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할까? 하지만 500kg을 혼자 옮기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보호받아야겠어. 미애는 월요일에 다시 법무법인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미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계속 확인하며 혹시 오빠들이 다시 올까봐 걱정했습니다. 보기는 대문 앞을 지키며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미애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미애는 주말에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 김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형제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네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유언장 검인 절차를 빨리 마쳐야 합니다. 법원에서 정식으로 인정받는 거죠. 그럼 오빠들이 문제 삼을 수 없나요? 어렵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무효 소송을 걸 수는 있어요. 미애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금괴는 어떻게 하죠? 일단 은행 금고에 보관하세요. 안전하게. 네, 알겠습니다. 미애는 법무법인을 나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 주 주말 미애는 트럭을 빌려 전라도로 내려갔습니다. 밤중에 금괴를 조심스럽게 꺼내 트럭에 실었습니다. 보가, 조용히 해야 해. 보기는 주변을 경계하며 미애를 도왔습니다. 새벽까지 작업을 마치고 미애는 서울로 금괴를 운반했습니다. 은행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을 마쳤습니다. 휴, 이제 안심이다. 하지만 안심도 잠시. 일주일 후 미애에게 법원 서류가 배달되었습니다. 유언장 무효 소송? 종석과 종현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인은 사망 전 1년간 치매 증상을 보였으며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따라서 작성된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재산은 법정 상속 비율대로 분배되어야 한다. 미애는 손이 떨렸습니다. 치매라고? 아빠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멀쩡하셨는데. 변호사 김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소장 받았어요. 네, 예상했습니다. 준비합시다. 어떻게 해야 해요? 아버님 병원 기록, 일기장, 그리고 주변 증인들 확보해야 합니다. 네, 제가 병원 모실 때마다 기록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과 가까웠던 분들 연락처 주세요. 미애는 아버지의 지인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서울 가정법원 제3법정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 일어났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원고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고인 이철수는 사망 전 1년간 기억력 감퇴와 판단력 저하를 보였습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네, 이웃 증인을 신청합니다. 종석의 친구인 박수진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고인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고인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가끔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약속을 잊으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애의 변호사 김민지가 일어났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증인은 고인과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박수진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1년에 한두 번 정도. 1년에 한두 번 만난 것으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까? 그건 판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증인, 전문의학 지식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치매라고 단정할 수 없겠네요. 원고 측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번엔 피고 측, 즉 미애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고인의 주치의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60대 의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고인을 정기적으로 진찰했습니까? 네, 3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했습니다. 고인의 정신 상태는 어땠습니까? 매우 양호했습니다. 사망 한 달 전까지도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치매 증상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70대 치고는 매우 건강하셨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증상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김민지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고인께서 사망 직전까지 작성하신 일기장입니다. 판사가 일기장을 받아 읽었습니다. 날짜별로 또박또박 적힌 글씨, 보기와 산책, 미애가 방문, 텃밭 정리, 필체가 흐트러짐 없이 일정합니다. 치매 환자의 글씨가 아닙니다. 종석과 종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민지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고 이미애가 매주 아버님을 병원에 모실 때 작성한 기록입니다. 수십 장의 병원 영수증과 메모. 매주 토요일 피고는 아버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면 원고들은 1년에 명절 한두 번만 방문했습니다. 판사가 종석과 종현을 쳐다봤습니다. 원고들 사실입니까? 종석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바빴습니다. 바빠서 아버지를 1년에 2번만 뵌 겁니까? 종현도 일어나 변명했습니다. 저희도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다면 왜 이런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판사의 목소리는 차가봤습니다. 김민지 변호사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재판장님, 한 가지 더 제출하겠습니다.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고인께서 법무법인의 유언장 작성을 의뢰할 때 녹음된 내용입니다.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배분하실 계획이신가요? 큰아들에게는 강남 아파트를, 작은아들에게는 동탄 상가를 줍니다. 그럼 따님에게는? 막내딸에게는 텃밭과 초가집, 그리고 보기를 줍니다. 그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죠. 딸에게 주는 게 진짜 재산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녹음 속 아버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명확했습니다. 1년 전 제 아들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인네 죽으면 어차피 다 우리 거야. 종석과 종현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건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아들들에게는 빚을, 착한 딸에게는 진짜 재산을 주기로. 저는 정신이 온전합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뜻입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아들들이 그런 말을 했다니.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종석은 고개를 숙였고 종현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측 주장을 인정합니다. 고인은 사망 전까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 측 증거는 불충분하며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원고 패소. 유언장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미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기는 미애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종석과 종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원고 측 입장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께 그런 말을 정말 하신 겁니까? 종석은 카메라를 피해 달아났고 종현은 기자들을 밀쳤습니다. 비켜요. 반면 미애는 변호사와 함께 조용히 법원을 나섰습니다. 미애 씨, 승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미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형제들과 화해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그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애는 보기와 함께 법원을 떠났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일주일 후 미애는 은행에서 금괴를 찾아 정식으로 상속 절차를 마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미애 씨,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애는 서류를 받아들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 해냈어요. 회사로 돌아온 미애는 동료 박지연에게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미애야, 진짜 그만둬? 어디 가려고? 응. 새로운 일 시작하려고. 무슨 일인데? 아직 비밀이야. 나중에 알려줄게. 지연은 섭섭한 표정을 지었지만 미애를 안아줬습니다. 행복해, 미애야. 고마워, 지연아. 그날 저녁 미애는 원룸짐을 정리했습니다. 보가, 우리 이제 여기 안 살아도 돼. 보기는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한 달 후 미애는 서울 강남에 작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이철수 장학재단. 아버지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에요. 미애는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저처럼 차별받았던 여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재단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종석과 종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며칠 후 미애의 회사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종석과 종현이었습니다. 미애야. 종석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미애는 놀라 멈춰섰습니다. 오빠들. 두 사람의 모습은 초췌했습니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미애야, 우리 잘못했어. 종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 종현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애야, 제발 돈 좀 빌려줘.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들, 일어나요. 미애는 당황했습니다. 안 일어나. 내가 용서해 줄 때까지. 종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진짜 파산 직전이야. 형수가 애들 학원비도 못 내. 제 카페도 문 닫았어요. 빚만 5억이야. 종현이 울먹였습니다. 우리가 탐욕스러웠어. 아버지한테도 너한테도 못되게 굴었어. 미애는 두 오빠를 내려다봤습니다. 마음 한편이 아팠지만 동시에 단호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빠들, 일어나세요. 미애야, 일어나라고요. 미애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빠들이 저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기억해요? 미애야, 그건 어릴 때부터 저는 늘 차별받았어요. 오빠들은 유학 가고 결혼자금 받고 차 사고. 미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요, 지방대 등록금도 아르바이트로 벌었어요. 성인식 선물도 없었죠. 미안해, 미애야. 우리가 잘못했어. 종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전 아빠를 사랑했어요. 매주 내려가서 밥 해드리고 병원 모시고. 눈물이 미애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근데 오빠들은요? 노인네 죽으면 다 우리 거라고 하셨죠?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알아요? 미안해. 종현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애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빠들, 전 돈을 드릴 수 없어요. 미애야. 대신 미애는 가방에서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드릴게요. 1년 동안만. 100만 원? 네. 그걸로 최소한의 생활은 하세요. 미애야, 100만 원으로는. 그게 전부예요. 미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빠들, 이제 스스로 일하세요. 아빠처럼 땀 흘려서 버세요. 미애야, 우린 지금 전 오빠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도와줄 수도 없어요. 미애는 봉투를 두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아빠가 바라셨던 거예요. 오빠들이 스스로 깨닫는 것. 종석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애야, 고맙다.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종현도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가자.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미애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돌아섰습니다. 보가, 집에 가자. 보기가 미애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주말 미애는 보기와 함께 전라도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의 묘소 앞에 섰습니다. 묘비는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잘 지내고 계시죠? 미애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오빠들한테 용서는 안 했어요. 근데 최소한의 도움은 줬어요. 바람이 불어와 미애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그게 아빠가 바라시던 거죠? 보기가 묘소 앞에 앉아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빠, 저 장학재단 만들었어요. 아빠 이름으로. 미애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재단 개소식 사진이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 도울 거예요. 저처럼 차별받는 애들 없게. 사진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아빠가 남기신 유산 잘 쓸게요. 눈물이 떨어졌지만 미애는 웃고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그리고 고마워요. 보기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애는 한참을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보가, 이제 가자. 보기는 한 번 더 묘소를 보고 돌아섰습니다. 초가집으로 돌아온 미애는 텃밭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금괴가 묻혀 있던 자리, 지금은 채소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일 편해요, 아빠. 미애는 밭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보기는 미애 옆을 따라다니며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애는 아버지의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미애야, 잘했다. 아빠, 넌 내 자랑이야.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당당하게. 네, 아빠. 사랑한다, 미애야. 저도 사랑해요, 아빠. 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멀어져 갔습니다. 미애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보기가 미애의 침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보가, 좋은 아침. 보기는 눈을 뜨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미애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아침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텃밭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보가, 우리 새로운 시작이야. 보기는 짖으며 동의했습니다. 미애는 거실로 나가 아버지의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미애만 지켜야 한다.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더 적혀 있었습니다. 탐욕은 독이 되고 사랑은 금이 된다. 미애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네, 아빠. 이제 알았어요.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보기가 미애 옆에 앉아 함께 해를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한 딸의 새로운 인생이, 그리고 하늘에서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탐욕의 눈먼 두 아들과 순수한 딸,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 느끼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미애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